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광주입니다. 화폐개혁을 만약에 한다면 세입자가 좋을까요? 집주인이 좋을까요? 대출을 해준 은행이 유리할까요?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유리할까요? 화폐개혁에 대한 방송을 지난주에 올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또 카테고리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궁금증에 일일이 답하니보다 지금까지 받은 질문들을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화폐개혁을 한다는데 현금을 찾아서 금이나 달러를 사둘까요? 또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지 말까요? 연금을 지금 붓고 있는데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기가 끝난, 불입이 끝난 연금이 있는데 이것을 목돈을 찾는 게 좋을까요? 대출은 안 갚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만기 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게 좋을지 그대로 갚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이었고요. 집주인과 세입자 누가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열거해 드린 이 질문 가운데 나에게 해당하는 질문도 있죠. 기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화폐개혁에 대한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화폐개혁에 대한 방송, 유튜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주신 분들 가운데는 한 10분짜리, 20분짜리 그런 단편적인 짧은 정보를 듣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화폐개혁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세기가 넘게 만약 한다면 상당히 경제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이 뭐 일시적이든 상당히 또 중장기적인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물론 또 뭐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화폐개혁은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이벤트 가운데 아주 폭발력이 큰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천천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편적인 정답 위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단답형 위주의 정보는 나중에 혹시 화폐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벌어질 수 있는 그 변수들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심지어 한 10분 정도도 되지 않는 이 화폐개혁에 대한 동영상도 저도 보았습니다. 물론 시청하지는 않았고요. 뻔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또 그 정보를 시청하신 분들은 또 꽤 많더라고요. 그러게 이 화폐개혁은 상당히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깊게 이해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당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폐개혁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큰 변수인데 이것 뭐 한두 시간 좀 집중해서 듣는 것이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우선 이 화폐개혁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화폐개혁을 할지 안 할지, 하면 언제 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어떨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저는 화폐개혁은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권에서 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전이 되지 않을까 2021년
또한 그것은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기 정부가 자가 되든 우가 되든 이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다. 정권의 성질을 떠나서, 성격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 화폐개혁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불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나의 재테크를 고민하고 선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대신에 당장에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당장 선택해야 되는, 또 우리의 은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재무, 돈이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당장에 확실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은퇴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고 언젠가 지금 돈을 버는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때 이후부터는 은퇴 기간은 상당히 길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은퇴 이후에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따라서 이 할지 안 할지 아주 매우 불확실한 그 영향조차도 가늠하기 힘든 화폐개혁을 우선순위로 두고 뭔가 의사결정, 재테크에 대한 투자에 관한 재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당장에 확실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였죠? 시소 전략이죠. 자산 분산입니다. 시소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산 분산이죠. 예를 들면 3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1억 정도를 현금, 또 1억은 지분자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거나 또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 또 이런 지분자산으로 1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억은 또 다른 뭐 실물자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뭐 금이나 달러, 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부동산,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시소 전략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시소 전략, 만약 현금 3억 원을 1억은 현금, 1억은 지분자산, 1억은 또 실물자산으로 나누어 놓았을 때, 만약의 경우 화폐개혁이 되면 이 자산 분산으로 총 자산 이익은 오히려 총자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억 정도를 조금 전 이제 자산 분산을 현금, 지분자산, 실물자산 이렇게 해두었을 때, 화폐개혁이 됐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돈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러면 현금은 좀 불리하겠죠. 대신 지분자산이나 실물자산 쪽은 좀 유리하겠죠. 또 화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 이후는 어떤 또 영향이 장기화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이라는 거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현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적당한 여유 현금은 오히려 유용합니다. 현금이 아예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금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현금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죠. 반대로 부동산만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지분, 또 다른 실물 자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지분 자산, 이 주식이나 펀드 등은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이라는 자산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산 분산을 생각할 때는 이 화폐 개혁 때문에 자산 분산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화폐 개혁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자산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 관리의 가장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화폐 개혁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산 분산이다. 근데 이것이 꼭 화폐 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다. 건강한 재무관리의 기본이다. 그런데 화폐 개혁이 되면 오히려 더 대응할 수가 있네, 좋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산 분산 CSO 전략은 그래서 화폐 개혁과 상관없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다 라는 말씀이죠. 화폐 개혁이 되지 않아도 좋은 전략이고 화폐 개혁이 되어도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화폐 개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 즉 집주인이 좋을까, 세입자가 좋을까, 또는 은행이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할까 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 화폐 개혁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례 위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화폐 개혁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에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방송 그대로 보충하면 되지만 앞에 방송을 듣지 않고 지금 또 이 사례만 가지고 화폐 개혁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앞에 방송을 듣지 않았다면 반드시 앞에 방송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방송 들을 수 있도록 이 방송 말미에 또한 바로가기 링크해 놓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시라면 당연히 좋아요 클릭,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당연히 구독하기 클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폐 개혁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례라 하더라도 또 구체적인 재정 형편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 방송 이제 끝부분 말미에 오른쪽 위 느낌표를 또 누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질문 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화폐 개혁을 하면 인플레이션, 현금 가치 하락 영향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크게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제가 좋을 때죠. 소비가 늘어나고 당연히 이제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대체로 각국 나라에서는 경제가 좋을 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죠.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섣불렀다라는 판단 때문에 시급히 금리 인상을 중단한 상태죠. 반대로 경제가 불황일 때도 돈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원이 부족할 경우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뭐 어쨌든 이제 경제 불황일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대체로 디플레이션이라는 물가 하락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제 자원 부족이라는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다. 크게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 또는 자원 부족의 경제 불황일 때 이런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 디플레이션입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무슨 소리냐, 마트에 가봐라, 시장에 가봐라,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 이게 무슨 저물가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마트에 가면 생필품 값들이 많이 올랐죠. 또 소주 값도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택시 값은 지난번에 올랐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총 경제에 미치는 물가, 자, 그것은 이런 생활 물가하고는 다릅니다. 생활 물가보다는 이런 산업용 물가가 더 큰 영향을 끼치죠. 이 산업용 물가의 가장 제조 원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물가를 구성하는 것은, 가격을 구성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원자재들입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가격들. 이 원유 가격이 알다시피 많이 아직은 뭐 최근 이제 이란하고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원유 값이 뭐 크게 오른 적도 있었지만 계속 이제 오랫동안 아주 원유 가격이 쌉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아직은 세계 경제를 포함해서 다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낮죠. 더구나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또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한국은 아직 저물가다. 이것은 생활 물가하고 다르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이 적기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막상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행건가치 하락, 영향을 줍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심리적인 선호도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지금 한국 경제가 불황이고 또 이로 인해서 저물가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라는 이야기도 한다는 것, 이제 그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화폐 개혁이 나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인데, 이것 또한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화폐가 바뀌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대 1, 1000대 1 정도로 다운사이징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들쑥일 수 있죠.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또 화폐 개혁으로 만약에 화폐 개혁이 진행된다면 단기적일지 모르고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폐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영향과 화폐 개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합쳐지면 이게 장기화될 때 이 집값에도 나쁜 영향, 즉 집값 상승이 빨라지는 이런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주택이나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합니다. 뭐 1, 2천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거래나 소유, 매도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듭니다. 자, 거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비용이 들고, 소유할 때는 세금, 또 관리비 이런 등등이 들고, 또 매도하면 양도세 이런 등등이 들죠. 이런 비용들이 큰 비용이 든다는 거죠. 또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부동산을 출구로 선택한다면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다,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올해부터는 우리나라가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 이것은 특히 주택의 경우에 나쁜 영향, 주택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나쁜 영향, 즉 주택값 하락 쪽에 조금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절대 인구 감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 동안 돈이 잠깁니다. 그렇죠? 쉽게 사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임자를 잘 만나야 되고, 팔려는 사람의 가격과 살려는 사람의 가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 집에 투자했는데 화폐 개혁을 염두에 두고 집값이 올랐다고 쳐요. 올랐는데 바로 빠져나오기 어렵죠. 왜? 번 이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다 내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다고 계속 오래 보유하는 것도 다른 또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오래 보유하는 동안에 화폐 개혁 이후에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부동산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히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집값 폭등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도 하나의 분산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의 위주로 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 하면 연금을 계속 부어야 할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을 계속 부어야 할지. 연금을 계속 부으십시오. 화폐계약하고 상관없이. 대체로 우리가 이제 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있고 또 뭐 퇴직연금 직장인들, 뭐 IRP, 개인저축, 펀드 이런 등등의 연금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상품으로 보면 소액들입니다. 큰 돈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 화폐개혁이, 작은 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결과적으로 위험한 거고, 그런 화폐개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작은 상품들까지, 어떤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계속 부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은 뭐 계속 부어야 하는데 붓는 것이 맞는데 다만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나의 노후에 적절하게 도움이 될 상품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 화폐계획 때문에 이것을 계속 뭐 납입해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품이 나의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자주 만나지만 이런 사례를 뭐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이것을 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것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이 납입기간이 끝났는데 이것을 목돈으로 그냥 찾는 것이 어떨까? 찾아서 뭔가 뭐 부동산을 사놓는 것이, 달러를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자, 그런 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화폐계획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노후에 연금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자산들이 연금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중에 하나는 또 다르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투자 신탁에 맡긴 3억 현금일까 아닐까? 뭐 투자 신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다양한 금융기관에 내 돈 3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현금일까 아닐까라는 거죠. 금융기관에 돈이 있다고 해서 현금이다 아니다 인 것이 아니라 그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현금일까 아닐까 이겠죠.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도 이런 증권회사에서도 CMA라는 통장이 있고 CMA에 3억 원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현금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회사에 맡긴 3억 원이 CMA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펀드에 있고 또 일부는 ELS 같은 데 있고 또 일부는 뭐 브라질 채권에 있고 일부는 국공채에 있고, 예를 들면 다양한 상품들에 흩어져 있다면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어떤 지분증권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 채권 상품이다 하면 그 현금과 현금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투자 신탁이나 금융기관에 3억을 맡겨놓고 뭐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도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아요. 자,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금융회사에 내 돈을 맡겼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그 상품의 성격이 어떤지는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질문요. 부동산만 50억 정도 있는데, 자, 이것은 화폐계획하고 상관없이 이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만 한 50억 정도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 아니죠. 대체로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이 부동산만 50억 있다는 자체가 위험하고, 왜냐하면 상속세나 이런 등등의 세금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은 화폐개혁하고 관계없이 부동산만 50억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을 적절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또 현금화시켜서 또 다른 자산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 화폐개혁과 상관없이 좋은 거고, 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화폐개혁을 한다 하면 또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인데
올해 9월까지 팔면 세금이 적다. 지금 하나를 파는 게 좋을지, 화폐개혁에 한다는데 안 팔고 세금을 다음에 더 내더라도 나중에 파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폐개혁을 언제 할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안 파는 것보다 당장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1가구 2주택에서 하나를 파는데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제 같으면 파는 쪽이다. 왜? 이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화폐개혁이 있어도 적당한 여유 현금은 좋다 나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좋은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화폐개혁과 관련되어서 질문인데,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좋은지 할 때 이 사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죠.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 집값이 나중에 오르면 적절한 양도 차익을 기대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실거주. 내가 정말 또 내 자녀가 정말 앞으로 살 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겠죠. 자, 후자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살 집은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어디에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화폐개혁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셔라. 실거주자라면 적절하게 어떤 재정 계획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렸고, 반대로 어떤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화폐개혁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오른다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잠길 수 있고, 화폐개혁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이후 그 영향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응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 자,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그래도 집 하나 사둘만 하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몽땅 집을 사겠다. 집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몽땅 집으로 사겠다. 이것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진 1억 5천 전부를 달러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또 비슷하게는 지금 내가 가진 돈을 금을 다 사둘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아마 이분들은 대체로 이 화폐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듣고 아주 불안해지신 분들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달러든 금이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또한 지금보다 이 강달러가, 예를 들면 달러가 지금보다 얼마나 비싸질까요? 10%, 20% 비싸질까요? 반대로 미국은 강달러를 계속 원할까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일본하고 했던 플라자 합의, 뭐죠? 일본의 엔화를 확 끌어올린 거죠. 절상. 최근에도 뭐 중국 돈, 한국 돈, 일본 돈 등등을 계속 절상해라 라는 압력을 지난해까지도 트럼프가 계속 했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는 미국 경제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미국이 만든 많은 제조 상품들과 또 서비스들을 외국에 수출합니다. 어마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는 결코 미국에 좋지 않다. 최근에 미국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떤 글로벌 경제 통화 메커니즘에 따라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설령 지금보다 가급보다는 조금 의미 있게 올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오를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1억 5천을 달러로 다 바꿔놓아야 할까? 이것은 몰빵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금 시세는 아마 화폐개혁 이런 영향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오르고 있을지라도 국제적인 금값은 오히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결코 오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최근. 자, 이 현상들도
크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금값이나 또 이 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상품 위주로 몰빵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세입자가 좋을까? 집주인이 좋을까? 은행에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할까? 어쨌든 이 화폐개혁은 돈이 많은 사람, 자산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만, 예를 들면 달랑 전세값밖에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랑 전세값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금이죠.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찾아야 하는데, 전세 만기가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 화폐개혁이 일어나 버리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현금만, 즉 청구권이 있는 채권, 현금만 보유한 채, 그것도 지금 당장 내 돈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죠.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집주인은 오히려 너긋할 겁니다. 어차피 현금 돌려줘야 되니까 땅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현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긋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개혁은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서민에게 자칫 잘못되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책당국에서도 굉장히 고민해서 시행 여부, 또 시행한다면 시기,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죠. 어쨌든 이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만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고, 또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것도 대응이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두루두루 나누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화폐개혁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는 채무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부채가 적은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부채가 적은 가정, 부채가 적은 사람이 훨씬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 금융, 보험회사 할 것 없이 계속 부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건전화 정책이 세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화폐개혁하고 전혀 상관없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도 지금 당장 확실한 거죠. 부채가 많을수록 점점 불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화폐개혁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시소 전략. 자산 분산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화폐개혁과 상관없이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건강한 전략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화폐개혁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오히려 더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좀 정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는 비슷해도 또 각각의 처한 행편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느낌표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매일매일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02-5360-153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